금융시장이건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국제 정세건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하라고 은행들한테 시켰더니 금리만 올려버린 겁니다. 경기 침체에 저는 주범이라고 봅니다. 공범이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말리의 이충민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기준금리가 2%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있는지, 또 기준금리 인하로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0.25%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요, 지금 2.75%로 작년 2회에 이어서 올해 이제 최초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기준금리 0.25% 인하한 것은 인하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고금리 시대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드디어 기준금리가 2%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지금 누구나 생각하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줄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 가계대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 시점, 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한번 뒷장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할 때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경제 상황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자, 작년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 인터뷰와 올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인터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자, 인터뷰를 정확하게 들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를 한 거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그때 당시에 뭐 1350원에서 1500원 간다 막 이렇게 할 때, 특히 개헌 발표 이후에 굉장히 폭등을 했었죠, 환율이. 그래서 지금 1430원에서 1450원대의 환율이 이제 거의 고정이 돼 있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이 그때 당시엔 굉장히 확대됐다. 하지만 가계부채 중과세가 많이 둔화가 됐죠. 왜냐면은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계부채에 대해서 관리 방안으로 인해서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많이 둔화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뒷장에 가시면 경제성장률의 하방 압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제가 수치로 그래프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서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2월 달에 인하를 하면서 0.25% 인하 단행을 하면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금통이 6인 체제인데 6인이 만장일치였다.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한국은행 부총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의견들이 굉장히 4대2로 팽배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제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 의견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월 전망에서는 미 관세 정책 굉장히 불확실하죠. 지금 뭐 금융시장이건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국제 정세건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중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 조약으로 이제 내가 관세하는 만큼 너도 관세를 내라. 이런 식의 이제 관세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관세 전쟁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경 이번 전망에 반영을 못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반영을 못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에 반영을 못해서 만약에 집행된다면 그래도 지금 전망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경기가 안 좋길래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발표한 거와 이번에 2월에 발표한 것을 제가 설명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3.25%에서 3.5%로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를 했습니다. 15년 만에 금리를 연속 인하를 했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2.1%에서 1.9%까지. 그래서 막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2%대 경제 성장률은 딱 역사적으로 딱 3번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다. 뭐 7%대, 8%대. 지금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7, 8%씩 성장하지 않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인데 이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대 경제 성장률 진입은 역사적으로 딱 3번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대폭 낮췄습니다. 자, 하나는 2025년 GDP의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은요, 작년 2월에 발표를 했을 때는 2.3%였고요. 작년에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연속 인하를 하면서 발표했을 때는 1.9%였습니다. 1.9%. 자, 근데 1.5%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경제학자들 쪽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둡고 먹구름이 들여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이 인하한 유동성들이 서민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서민 정책들로 인해서 금리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쪽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 쪽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아니면은 경제연구소나 작년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제 전망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방송에, 작년 연말에 방송에 이런 보고서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0.25% 내려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물론 양극화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우려가 현실이 됐죠. 지금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작년 7월 이후로 거래량이 폭등했던 7월 이후로 이제 그 9월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7월 달에 폭등했던 거래량이 점차 줄면서 굉장히 지금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인하가 됐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폭등을 하게 되죠. 자, 2월의 대출만 약 5조 원의 급등을 했습니다. 3월에는 더 심상치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3월에 한참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출의 총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은행권에서는 원래 연말에 대출을 안 풉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느냐고 대출을 조이고,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대출을 줄여서 대출을,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연초니까 은행들도 연초에 장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풀어줍니다. 많은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서 대출을 풀어주니까 가계부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부동산 가격 기준금리도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2월도 5조 원이 증가했지만 3월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속해서 말씀드린 신문기사. 자,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하고 나서 잠성대청이라고 하죠. 이 지역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부동산 상승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정부 정책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서민들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때도 11월 달에 어떻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2.75%로 인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인하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은행들의 이자는 내리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점점 더 배가 부르고 성과급 잔치가 아주 말도 못합니다. 자, 역대급 실적 낸 은행들 향한 시선 곱지 않다. 이런 뉴스. 4대 금융 지난해 순이익이 16.4조, 이자 장사 논란 계속. 자, 이렇게 계속돼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수치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인터뷰를 했나 한번 보면은요,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관리를 하라고 은행들한테 시켰더니 금리만 올려버린 겁니다. 금리만 올려버리니까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니네 금리 올리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가계부채 줄이려고 하지 마.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할 것이다. 원래는 자율에 맡겼는데 하지만 니네가 자꾸 금리로 가계부채를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만 올라가고 서민 고통만 가중되고 니네만 이자만 계속 채우고 있잖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인상을 계속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최소 2회에서 최대 7회까지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소 0.5%에서 최대 1.4%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하라니까 오히려 금리만 상승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 최고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는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번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살펴보시면요, 진짜 가관이 아니라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집단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민들은 지금 폐업할 돈이 없어가지고 가게도 폐업을 못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지금 계속해서 정부 정책과 다르고 나라와 이 국민들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2% 시대였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대 은행이 있죠. 우리나라 5대 은행이 있습니다. 이 5대 은행은요, 자, 5대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를 비교해 볼게요. 자, 지난해 9월,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9월이면은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이 니네 금리를 너무 올렸다. 가계부채 관리를 금리 올려서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발표를 9월, 10월에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나 전에 지난해 9월에는요. 4.04에서 4.7% 최고 4.47%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3%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 0.25%씩 두 번을 했는데 기준금리 인하 후에 가계대출은 오히려 더 금리는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준금리가 뭡니까? 기준금리는요. 한국은행에서 이 은행들이 돈을 빌리는 금리예요. 자, 근데 오히려 이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절하면서 이 금리를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금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흥분이 되는데 4.49%에서 5.17%로 오히려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금리는 낮아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해주는 금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불로소득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서민들은 폐업할 돈도 없어가지고 폐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금리를 얼마나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난해 9월 12월 자료입니다. 이게 9월 달까지 4.04%에서 5.17%까지 올렸습니다. 최대. 자, 신한은행은요 4.2%에서 4.9%까지 올렸고요. 자, NH농협은행은요 4.47%에서 4.66%. 자, 하나은행은 4.38%에서 4.57%, 국민은행은 4.39에서 4.49%. 자, 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는 0.5포인트 내렸는데 다 금리는 올랐죠. 지금 올랐고요. 자, 이래서 어떻게 됐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남겼죠. 이게 보면은 이익만
1년 전보다 3.1%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0.3%나 증가를 했습니다. 10.3%. 경제 성장률은 뚝뚝뚝 떨어지고 서민들 경제가 뚝뚝뚝 떨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은행들은 이렇게 지금 배가 불러서 기름이 배에 엄청나게 차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금리 인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금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이 부분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 쪽으로 계속 쏠립니다. 오히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서민 필요한 이런 돈 필요하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대출이 더 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더 부담이 크니까 대출도 못 받죠. 하지만 이런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 받더라도 내가 대출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기회다 하고서 대출에 쏠림 현상의 유동성의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대출을 잡고 경제를 살리고 이게 무슨 덩어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약간 은행들에 대한 불만, 물론 저도 이자 많이 내고 있고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이자 안 내고 사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전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양극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경기 침체에 저는 주범이라고 봅니다. 공범이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은행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은행들 부실나면 어떻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메꿉니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죠. 자, 국민의 돈으로 은행 이자 장사를 하고서 고열을 짜내서 이자 장사를 하고서 방만한 경영을 하다 부실나면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이게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는 이 관련된 이런 정부 부처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은행들도 좀 공감하는 이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금리 이거 분명히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는 그런 시장이 그런 나라가 그런 기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유튜브 콘텐츠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 시대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는 데에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은행들은 금리를 안 내렸죠. 은행들은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은행들은 금리를 안 내리고 그런 유동성은 좀 확대가 되지만 이 자금은요 부동산 쪽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금리를 내리면서 이 금리로 서민들에게 정책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골고루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골고루 뿌려준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소득 높고요. 안정된 소득을 갖고 있고 경기가 어렵더라도 재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물며 두나무하고 빗썸도 코인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벌어가지고 강남에 빌딩들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정부 관련 부처에서 은행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쏠림 현상은 말할 수 없이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시장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로서 오히려 지금 거래량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단계별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잠실 난리가 났죠. 이런 지역들로 갈 것이고. 자, 그리고 자산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한 몇 억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 2, 3억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재개발 시장으로 갑니다. 투자자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 이 상황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로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이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경이 한 30조 이상 편성되지 않는 이상은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참 굉장히 어둡고
어둡고 깜깜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읽어보고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